자, 우리 박자세의 힘. 네. 어, 이 책은, 정선생님 오늘 몇 번째죠? 235번째입니다. 네. 235번째. 이 책 괜찮은 책이요. 미국 물리학자, 이론과 실험 분야 모두 중요한 발견을 한 르네상스 과학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카고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 시카고 대학의 이분의 제자요. 신성민. 이 제자가 서울대 화학과 교수요. 예. 이러면 이런 책은 뭐 거의 보정수포입니다. 자기 지도교수가 썼는 걸 그것을 박사학위 한 사람이 번역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거는 그 분야에 어, 그 제자가 서울대 교수가 이 책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어, 열역학이 하는 책이 교과서가 우리 집에 한 5권 이상 있어요. 그리고 단행본 또 뭐 한 네다섯 권 있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출판사에 그 이야기를 좀 해줬었는데 열역학에 대한 좀 뭐랄까 깊이 있고 좀 뭐 이런 책이 드물어요.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빅뱅이란 책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생물학 분야는 이거라고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책들이 10권도 넘죠, 저한테. 한 100권은 뭐다. 한 20권은 그냥 쭉쭉쭉 나열할 수 있는데 열역학에 관해서 내놓을 수 있는 책, 음, 번역된 책 많잖아요. 우리 집에 다 합치면 찾으면 7, 8권 있을 거예요. 있는데 뭐랄까 일본 사람이 쓰는 뭐 빨리 할게요. 그건 뭐 이런 거 비밀인데. 그림 그리는 전략학 상당히 잘 된 책이에요. 그 정도 내놓고는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연력학에 관한 책이 좀 괜찮은 책이 없는데 찾았는데 오히려 김명서 내가 책을 낸 출판사잖아요. 요서 딱 봤더니 그래서 분량이 적어갖고 뭐 너무 그냥 고등학생 뭐 간단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봤더니 아니요. 예, 시카고 대학 같으면요. 노벨 물리학상이 몇 명 나온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대단한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 거기에 물, 이론 뭐 물리학 교수가 이 연력학이 했는 이 교수가 어, 강의를 한 걸 책으로 냈고 그걸 제자인 서울대 교수가 번역을 했다 하면 쭉 더 봤는데 예, 한 3시간 정도 정독을 했더니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참 깔끔하고 어, 예, 연력학에 대해서는 요 책으로 들어가면 돼요. 특히 과학사 분야가 탄탄하게 잘 돼 있어요. 역시 이분의 대가니까 이분이. 그래서 오늘 요 책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하고 연력학이 뭔가 잘 보세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저걸 봐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쪽 분야 학문이 연력학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가장 그 러프하게 이제 연력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물리학과에서 가장 그 물리학 지망하는 저 물리학과 학생들이 골머리 힘들어하는 분이면 통계 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양자 통계 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세 개가 막 섞여 있어갖고 일반인들은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구별해 드릴게요. 어, 먼저 시작하는 연력학이라는 학문이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통계역학이라는 학문이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양자역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양자화된 통계역학. 그래서 양자통계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교과서 치면 몇 종류가 있나 불러줄게요. 순수 연력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아예 양자역학이 나오지 않아요. 그 전에. 순수 연력학이 있어요. 그거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자동차의 연비가 어떻게 되지? 우리 자동차 효율이 어떻게 되지?
그다음에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예. 주로 연력학은 에어컨, 냉장고, 자동차, 효율, 요거 중심으로 발달했던 게 연력학이었는데, 요 연력학이, 음, 그거 초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줄, 카르노, 어, 그 다음에 톰슨, 켈빈이라는 사람, 요런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줄 학자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1870년도 오면서 희대의 영웅이 나타나요. 그게 볼츠만이에요. 볼츠만은 연력학에 완전히 다른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게 통계역학이 되는 겁니다. 이 볼츠만의 통계역학이 또 한 번 옷을 바꿔 입어요. 그게 바로 깁스에 의한 확률 통계역학이 돼요. 오이사이언스. 그래서 무슨 강의든 내가 할 때 첫 10분간을 집중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조금 뭐 딴 거 뭐 저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상관없어요. 처음에 요때 놓치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들었어요? 이 연력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어 해도 헷갈려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들어가 보면 가장 코어는 이 산업혁명, 전기기관에서 시작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으면서부터 모양이 완전히, 이게 완전히 다른 교과서가 나오고, 어, 분자가 다른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입자물리학, 그 물리학, 양자학 들으면 가장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이야기 했죠. 페르미온하고 보존, 우주는 두 가지로 갈라졌다. 예. 그거 여러분들, 양자역학 책에 많이 안 나와요. 뒷부분이 잠깐 나와요. 그러면 자, 누구나 다 알죠. 페르미온하고 보존 이야기는 다른 단체에서는 잘 못 듣는데 박자세 온 사람은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페르미온 보존이 논하는 그게 놀고 있는 세계는 바로 뭐냐면 잘 뜨죠. 양자 통계 역학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최고 위에는 양자 통계 역학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쪽으로 가면요. 그 양자 역학의 개인적 고급 과정에 이제 석사쯤 되면 배우는 파이만 패스 인테그랄 들어보셨죠? 파이만 패스 인테그랄도 양자 통계 역학의 한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걸 제대로 듣고 나면, 이거 통계. 그리고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1905년도에 세 편의 논문을 씁니다. 그 중에 한 편은 너무나 유명해서 다 알죠. 그걸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특수상대성 이론만큼 중요한 두 편의 논문을 또 썼어요. 그 중에 한 편이 뭐냐 하면, 브라운 운동에 관한 논문이에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너무나 대단하니까 그 위에 가려갖고, 어, 두 번째 쓰는 그 브라운은 그러니까 이게 그 과학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905년이 기적의 해다. 바로 아인슈타인이 세 편의 논문을 써갖고 인류 역사를 바꿨다. 가장 일반대 아는 거는 특수상대성 이론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가려진 게 뭐냐면 브라운 운동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그게 정확하게 통계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통계 물리학의 거의 기둥을 하나 세운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모든 자연과학은 출발은 경험 법칙이요. 관찰이에요.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연력학이란 분야, 그 연력학이든 통계학이든 출발이 어떻게 되는 것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연력학하고 통계학하고 양자통계 힉스 입자까지도 페르미온 보존까지도 꼼짝 못하고 이 부분집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눈에 불을 켜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내가 수식도 전개할 수도 있는데 내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뉘앙스를 갖는 학문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어, 박 선생님, 선생님, 그 내가 5년 전에 그 박자시에서 제1회 박자시 특강을 한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노벨리 책을 내가 세 권 설명한 거예요. 양자 중리에 관한 이야기요.
그 양자중력 아니냐를 내가 그때 4시간 특강을 했는데 그때도 뭐 한 120명, 130명 이상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쫙, 그때 그게 지금 우리 박자세 그, 유튜브에 박자세 박문호 자연과생 들어오면 박자세 TV에 제1회 특강을 꼭 찾아봤어요. 그 조회수가 얼마 되었냐면 우리 단체 올린 거는 조회수 기껏해야 뭐 수천회, 많아야 한 10,000회 정도 올라가요. 학술적인 내용이 있다면 뭐 그 정도도 만족해요. 수천회도 괜찮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 강의해놨는 거 보세요. 10년 지나도 이 300명도 안 봐요. 유명한 화학과 교수가 썼는 그 대학 강의식으로 했던 유튜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몇 명 보는 거 보세요. 5년 지난해도 한 300명 이렇게 본 것도 많아요. 아시겠어요? 학술적이라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근데 박자스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거는 뭐냐면요. 내 제1회 특강 했던 겁니다. 그게 6만 회가 넘었습니다. 그거는 그게 만약에 일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한 100만 회 조회를 올린 거예요. 오늘 강의 끝나면 그걸 다시 보셔야 돼요. 그거에 내가 4시간 동안 딱 그 모든 게 노벨력 했던 거는 우주의 가장 궁극적 실체는 양자 중력이다. 중력장이 양자화된 거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 속에 양자와 중력이라는 통나무를 불태우면 포말처럼 나는 게 시간과 공간이다. 시간과 공간이 거기서 만들어진다. 뭐 온갖 이야기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근데 딱 실체는, 우주의 실체는 딱 하나다. 양자화된 중력이다. 양자 중력장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중심으로 4시간 강의를 했어요. 거기서 노벨리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궁극적으로 부피란 말이 나와요. 의외로 여러분들 제 얼굴만 보고 잘 따라오면 간단히 끝납니다. 초등학생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뭘 머릿속에 딴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 얼굴만 보시면 돼요. 정확히 이 내용은 어, 좀 또렷또렷한 중학생이 확 깨우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물리학과 졸업해도 헷갈립니다. 이 말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또렷또렷한 중학생이 아빠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이 분야를 4년 배운 물리학과 학생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잘 들었어요? 노벨리는 입자 물리하고 그 정점에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노벨리가 그 노벨리 책을 내가 3권을 강의를 했어요. 그 3권을 다 뒤집어봐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양자화된 중력장만이 우주의 실체다. 그거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그것은 모든 게 파생되어 나온다. 그 이야기가 그 책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양자화된 중력장을 설명하면서 계속 나온 게 노드 이야기하고 양자화된 볼륨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화된 부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자화된 중력장의 부피의 양자화된 최소 단위, 이거 하나면 힉스 이거 하나면 페르미온 보존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 밑에 있는 개념입니다. 내가 그렇게 20년 강조했던 페르미온 보존이 그 밑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자연과학에서 가장 심오한 학문은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연력학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 말을 그 엄밀히 통계학을 말했는데 연력하고 같은 겁니다. 일단 과학사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왜 세, 자연과학의 모든 걸 통달한 아인슈타인이 자연과학에서 왜 가장 심한 학문을 통계역학, 다시 구체적으로 연력학을 동반한 통계역학, 연력학이다. 왜 연력학이다? 사실 연력학이 맞아요. 양자 통계역학도 아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죠. 초등학생도 이제 알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우주는 무조건 하고 엔트로피 증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걸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양자학은 뭐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이 법칙 이외에는 이 법칙 자체가 우주고 사람이고 브레인이고 다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암이고 그게 정상세포고 모든 게 그거라는 걸 딱 깨달았을 때 내가 왜 이건 똑똑한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걸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도 헷갈리느냐 애매한가 그 점 잘 따라야 돼요. 다시 할게요. 노벨리는 바로 양자 중력 뭐 노벨뿐만 아니라 이쪽 하는 사람 다 그렇습니다. 양자 중력이
궁극의 실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양자 중력이라는 걸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또 궁극의 실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피입니다. 부피. 그럼 이때 부피라는 게 양자화된 부피, 이걸 부피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시간 어디 갔냐? 공간과 이게 양자화된 중력의 부피를 말하기 때문에 공간 시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입자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근데 그 출발이, 예, 뜨거운 솥에 손대면 어떡을 하는 요소 시작한 겁니다. 따라서네, 그거나 사실은 페르미나 보존이 이야기까지 딱 하나에 연결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심지어 이거 이외에 자연의 법칙은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 흔히 들었을 거예요. 에너지 등 분배의 법칙이 있고 그 위상 공간에 그래서 그 K 이꼬로 LN 오메가 그 볼트만의 그 상태를 계산하는데 그 운동량 공간에 P 제곱을 하는데 그걸 부피를 구하는데 어떻게 부피가 상태의 개수가 되느냐 질문을 딱 했더니 저 뭐라 그러냐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연력학의 본질을 벌써 넘어선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들었어요. 양자 상태를 계산하는 거예요. 양자 상태가 10개냐 100개냐 숫자예요. 그런데 그걸 보통 이게 저 대학 과정에 한 4학년 좀 계산을 해요. 나도 지난 20년 동안 그걸 많이 수식을 풀어줬어요. 수도 풀어줬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질문이 또 그런 거예요. 양자 상태는 하나, 둘, 세우는 카운트는 숫자인데 이걸 계산한 과정에 부피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부피라는 양은 연속양인데 부피는 연속양인데 어떻게 해서 부피를 갖고 부피라는 거하고 개수라는 거는 물리적 차원도 다르고 개수는 본질적으로 양자화된 거잖아요. 하나, 둘, 수 자연수니까 양자화돼 개수는 양자화돼 있는데 부피는 고구마, 찐빵, 풍선 부피가 다 다르잖아요. 고풍선을 눌러보세요. 근데 부피를 마음대로 올락졸락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연속의 변수인데 어떻게 이걸 갖고 상태수를 계산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연력학은 에너지나 열에 대한 학문이 아니다. 연력학은 잘 들으세요? 기하학에서 온 거다. 연력학은 기하학이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그게 3차원 기하학이 아니고 N차원 기하학이다. 내가 그래서 졌다. 대단하다. 모든 게 안개처럼 싹 풀려버린 거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연력학에서 통계학으로 넘어가면 자폐계가 나오고 자유도란 말이 그러니까 먼저 공부를 할 때 어떤 학문 분야가 이만한 덩어리가 있다면 하루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라메타가 뭔가 이쪽 학문은 자 삼국지를 읽으면 여러분 삼국지를 딱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장인물이 딱 있잖아요. 유비헌덕, 제갈공명, 조자룡, 장비 한 다섯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먼저 딱 파악을 하고 나면 예, 백제성에서 유비헌덕이 마지막 유촉을 남길 때 제갈공명한테 했던 그다음에 제갈공명 추락하면 온갖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 이야기했듯이 바깥에서 봐야 돼요. 그럼 전체가 보이죠. 그럼 물을 수 있어요. 삼국지는 뭐야? 삼국지는 대략 5명 정도의 어떤 유니크한 캐릭터의 상호작용의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는 그게 1000년 전에 중국의 어느 지역, 중국의 위초고라는 지역적 배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갖다 붙이면 돼요. 저 연력학을 공부할 때 제발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서 딱 연력학 책을 놔놓고 너 뭐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책을 펼치지 말고. 저는 이 방법으로 내가 전자공학을 했는데도 세포 생물학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딱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쭉 하다가 이게 앙상블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는데 뭐라 대답을 했냐면 애를 써놨어. 그래서 쿠퍼크 전체의 경로가 나오니까 분명히 나그랑즈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 이거는 분명히 나그랑즈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이걸 나그랑즈가 아니고 어떤 확률로 해석하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나그랑즈인데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라그랑전은 어쨌든 4차원에서 패스라는 거야. 4차원 시공의 패스인데 연력학이 다루는 거는 시공상의 패스 이런 게 아니고 스테이트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걸 당신이 놓쳤다고 난 지적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맞다. 다시 했어요. 여러분들 연력학의 시작은 어떠거라? 발전기, 아니야. 선풍기, 냉장고, 이런 거 시작했어요. 엔진. 그런데 이게 옷을 3번 갈아입으면서 이게 뭐가 돼버렸나 하면요. 우주론이 돼버린 거예요. 짧게 설명할게요. 자, 이게 1905년이 아인슈타인이 왜 기적의 해라 부르느냐, 뭐, 과학사에서. 특수상승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쳐두고, 브라운 운동은 일반인들이, 그건 뭐, 브라운 운동 꽃가루 현미경 뭐, 움직이는 거, 그거 뭐, 그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 아니야. 궁금 실감스러워.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놓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왜 그거 매달렸을까? 그걸 정해봐야 돼요.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그 논문은 1905년 브라운 운동 논문은 단행본 책으로 나와요. 내가 빨리 할게요. 그게 왜 중요하냐, 과학사적으로. 최초로 분자의 실체를 본 겁니다. 떨어졌나요? 분자의 실체. 분자가 직접 작용하는 걸 눈으로 본 현상이 브라운 현상입니다. 요 한마디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학사를 반드시 해보면 원자란 개념, 분자란 개념이 거의 100년 이상 걸리면서 유럽의 모든 브레인들이 그냥 치고받고 그냥 막 자살하고 야단난 사건입니다. 과학사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분자나 원자란 개념은 미니멈 100년이 걸린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분자란 원자의 실체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직 자연이 그걸 힘껏 그 사라지는 미소 힘껏 보여주는 게 브라운 운동이에요. 브라운 운동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물 분자에 의해서 꽃가루 분자가 충돌을 받는 거예요. 물 분자가 요동을 쳐갖고 꽃가루 분자를 툭 튀겨내는 현상이 브라운 운동이에요. 이건 어떤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연력하게 문을 열었나 하면 잘 들었어요. 연력하게 문을 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 첫 번째도 봐야 되는 거는 이때 물은 잘 들었어요. 액체 상태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산업혁명은 잘 들었어요.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닙니다. 기체 상태의 물입니다. 연력학은, 맨 처음에 연력학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직감적이고, 불에 손을 대는 거고, 어, 소뚜껑이 덜덜덜 떨리는 거고, 정확히 그 연력학이에요. 됐죠? 이거는 초등학생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그냥 수식한 거예요. 수식도 몇 개 없어요. 몇 개 끼 맞추고 경험, 처음에 어떻게 되면 보일 법칙, 1600도. 그 다음 100년 후에 살을 법칙. 보일 법, 보일 법칙은 뭐냐면, 어, 보일의 법칙이 뭐예요?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살을 법칙, 압력하고 부피요. 하여튼 그건 중학교 때 배워요, 우리가. 있다고. 보일 법칙하고 살을 법칙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피하고 온도하고 압력의 세 변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거에서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부피는 가로, 세로, 자로 재을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온도는 온도계로 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압력은 조금 어렵습니다. 압력계가 발명이 됐습니다. 이름을 정한 압력계는 진공 펌프를 만들면서도 압력계를 만들 수 있어요. 수원주가 나오고 하면서 진공이라는 걸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압력계 나온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측할 수 있고 눈으로 보이는 세계야. 됐죠? 그래서 부피, 압력 이걸 거시세계라 그래요. 이 거시세계하고 지금 미시세계를 100년 동안 궁금했어요. 거시세계의 온도, 압력, 부피하고 미시세계의 연결을 100년 동안 몸부림을 쳐도 못했던 거예요. 그의 첫 번째 문을 열어준 사람이 미시세계는 어마어마하게 개수가 많다는 걸 처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유명한 누구죠?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를 정확하게 실험으로 측정해갖고 페링이라는 사람이 1900년 초에 노벨상을 받아요. 그거 하나로. 따라오셨나요? 근데 아보가드로가 그걸 가정을 한 게 100년 전입니다. 몇하게 됐어요?
100년 동안 그 가정을 실증을 못 냈어요. 됐어요? 자, 미지색의 본질은 아보가드로라는 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뭘로 나오는 거죠? 그럼 아보가드로 수의 본질은 뭐냐? 잘 들으세요? 이것만 알면 시간은 왜 미래로밖에 안 흐르냐? 과거로 안 흐르냐? 그다음 우주로는 뭔가 다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모든 거에 들어있는 게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프랑크 상승만큼 중요한 게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그걸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냥 이렇게 배웠는 거예요. 그거의 다양한 의미는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무한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인류가 처음으로 무한이 많다는 걸 상징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실제 자연에서 무한이 많다는 어떤 무엇을 만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하고 자 철학이나 종교에서 무한이란 말을 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보가드로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 엄밀한 숫자로서의 무한 그러니까 10의 23성계에 있다는 것은 인간적 범위에서 무한에 가까운 숫자예요. 됐죠? 그걸, 그거에 여러분들 한 달은 사무쳐야 돼요. 연력학, 통계학과 누구나 책을 봐요. 잘 들었어요? 책을 봐갖고 채워줄 수 있는 게 한 맥시멈 70%도 안 돼요. 보통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도 책으로 채워줄 수 있는 70%안 돼요. 한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순수하게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분야는. 잘 들으세요?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분야는 챗GPT가 진짜 도움을 줘요. 교과서 갖고 간문이 안 뚫혀요. 연력학은. 자, 말할게요. 어, 심지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연각 전체를 나누면, 굳이 나누면 50% 이상이 연력학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 오늘 요것만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왜 이번에 지금 암이나 뭐 세포 대사를 하다가 갑자기 연력학 쪽으로 이 없는 시간을 빼냈는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음, 오케이? 네. 조금 더 알았어요? 네. 연력학은 세 번 옷을 갈아입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연력학.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볼주만이 일으킨 통계 역학입니다. 볼주만의 멘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전부 책에 안 나옵니다. 챗GPT가 내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볼주만의 혁명의 본질은, 잘 들으세요? 확률이 물리의 근본이다. 이걸 선언한 겁니다. 볼주만의 선언은 확률이 물리학의 대장이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볼주만은 이게 1870년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 30년 후 1902년인가 1900년 초에 깁스라는 사람이 요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한 발이 적은 한 발이 아닙니다. 볼주만이 확률이 물리학의 왕이라고 선언했어요. 그게 통계역학입니다. 근데 깁스는 뭐라 했나 하면 잘 들으세요? 물리학의 진정한 우리가 진정한 물리학의 대상은 뭐냐면 확률보다도 잘 들으세요? 확률의 분포다라고 한다게 전파한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옷을 세 번 갈아입었다 그랬어요. 옷을 엄밀히 네 번 갈아입습니다. 빨리 하겠게요. 첫 번째 열역학, 두 번째 통계역학, 바로 볼주만이 선언한 통계역학입니다. 모든 열적 현상을 통계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깁스는 거기서 나왔고 뭐냐면 깁스가 왜냐면 위상공간의 말 들어보셨죠? 이제 여러분들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위상공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위상공간은 바로 위상공간에서 나오는 게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바로 위상공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상공간의 개념 모르면 아예 양자역학이 설립된 터가 위상공간입니다. 그 위상공간은 유견 차원을 갖습니다. 유견 차원. 세계에는 뭐냐면 위치 공간이 갖고 있습니다. XYZ가 갖고 있습니다. 공간이 갖고 있습니다. 세 개의 위상은 누가 갖고 있나? 운동량이 갖고 있습니다. X방향이 PX, PY, PZ. 그래서 6개 차원이 있는데 이게 입자 하나당 6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보가드로 여기서 갖다 붙으니까 6엔 차원의 위상 공간입니다. 이 6엔 차원의 위상의 공간의 부피를 계산하는 게 어텐션. 자연광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잘 됐어요? 연력학, 통계역학, 양자 통계역학은 에너지나 열에 관한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기하학이다. N차원
위상 공간에서 기하학이다. 1억짜리입니다. n차원 위상 공간에서 부피를 계산하는 것이 뿐이다. 이제 이런 노벨의 책 세 권 다 안 봐도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요다 양자와 한계, 양자 중력이고 왜 노벨이 끝없이 그 노드 계산하면서 가장 미니멈 부피를 계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가 그거 나옵니다. 그거. 따라서나요? 기하학입니다. 아인슈타인도 궁극적으로 기하학자입니다. 그게 n차원. 아인슈타인이 했던 기하학은 4차원 기하학이고 연력학은 n차원 위상 공간에서 기하학입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이니까 대칭이 무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들었었나요? 세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똑똑한 중학생도 알아들 수 있는 걸 심지어 그쪽에 뭐 석박사여도 헷갈려요. 그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이 문장을, 예, 연력학이나 이거는 열에 관한 학문이 아닙니다. 이런 모순 같은. 내가 거기서 채팅 보고, 야, 나도 연력학 쪽을 책을 보고, 이거 한 걸 뭐, 저 3년에 한 번씩 해갖고 지금 20년째 보고 본 사람이요. 오케이. 웬만한 수익 다 풀어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연력학이 열에 관한 학문이 아니고 기하학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말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제발 어떤 점 학문을 어렵다 보지 마세요. 어려운 게 아니고 엉뚱한 다리를 끌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제 노벨의 책이 왜 우주는 딱 하나밖에 없느냐? 양자화된 중력밖에 없고 양자화 중력을 계산한다는 말이 뭐냐면 양자화된 미니멈 부피를 볼륨을 계산하는 거예요. 양자 공간에서 기하학입니다. 우주로는. 근데 양자 공간하고 위상 공간이 결합해 버립니다. 그게 양자 통계 역학입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보존하고 페르미온입니다. 따라하셨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 전체 이게 뭔지 모르고 백날 해봐도 여러분들 이쪽은 백날 헷갈립니다. 연력학은 열에 관한 학문이 아닙니다. 통계에 관한 학문도 아닙니다. 더 들어가 보면 n차원 위상 공간에서의 기하학일 뿐입니다. 20년 공부하면서 아직도 어떤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드물어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n차원 위상 공간의 기하학이라는 거. 이거는 무슨 조금 이렇게 조금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해석한 그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exactly 딱 그겁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나는 순간 나는 연력학을 알아도 통계학을 모른다. 뭐 양자역학을 아는데 양자 통계학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따라오셨나요? 네. 당연히 연력학은 열에 관한 학문이지. 그리고 통계에 관한 학문이지. 그리고 양자화된 통계에 관한 학문이지. 자꾸 이렇게 보시면 세 개 학문을 해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한 5개 학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집합론적 사고예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n차원 위상 공간에서 기하학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다 풀려요. 뭐 계산은 훌륭만 하시면 돼요. 계산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계산은 간단해요. 자, 그 정도. 자, n차원 위상 공간에서의 기하학이라는 걸 지금 내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오케이. 자, 원의 둘레는, 둘레는 L은, 둘레는 2파이 R이죠. 그 다음에 원의 면적은 파이 R 자승이죠. S는 파이 R 자승이죠. 예. 원의 부피는, 예, 3분의 4 파이 R 삼승이죠. 이거, 여러분 더 공부를 해보면 모든 학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1차원, 이거는 2차원, 3차원이잖아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n차원, n차원, 예, n차원의 9. 자, 이거는 1차원의 9라 볼 수 있어요. 2차원의 9. 그럼 n차원의 9. n차원의 9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예. 자, 이거는 위대한 수학자들이, 예, 이걸 n차원 9에 대한 엄밀한 그 수식을 유도해냈어요. 적어드릴게요. 이거는 기억해냈어요. n차원 초구에, 초구라 부릅니다. n차원 9, 반지름 r인, 이것도 반지름 r을 합시다. 반지름 r인 9의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n차원입니다. n차원의 9의 부피, 반지름 r은 감마 팩터의 2분의 n의 1, 그 다음에 파이의 2분의 n의 r의 n승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n차원 공간의 구의 부피입니다. 최적입니다. 이거 웬만한 책에 안 나와요. 연력학 통계학이 웬만한 이 연습 문제로 뒤에 불어오게 나오고 그냥 웬만하게 보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1차원 한번 해보세요. 맞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차원. 그럼 V1이죠.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자, 1차원 같으면 감마 2분의 1의 1이니까네. 자, 파이의 2분의 1, R의 1이죠. 예.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감마 2분의 3에 예, 파이의 2분의 1에 이 값을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수학표를 봐야 돼요. 요게 계산돼 나옵니다. 감마 벡터라는 게 뭐 이렇게 해갖고 2에 뭐 x 자승에 뭐에 이건 지금 하면 요거 하나만 풀어도 이 적분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이거 하면 뭐 여기 알파 x 자승 같으면 루트 알파의 파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시간 아니요. 이 값은 이렇게 손으로 풀립니다. 한 30분 하면 풀려요. 조금 해보시면.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감마라 불러요. 그럼 2분의 파이 여면 이거는 계산대 나오는 게 얼마냐 하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게 2분의 1, 2분의 2분의 3, 2분의 1 파입니다. 그리고 요게 파이 2분의 1이죠. 자, 그럼 R 1승이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요게 2분의 1승이잖아요. 요 2분의 1승, 2분의 1승 하고 바로 2R이 되죠. 됐죠? 힘드니까 3차원 해봅시다. 지금 요 잠깐 헷갈렸어요.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파이의 2분의 1에 감마의 3이니까 2분의 1에 3. 그대로 해보세요. 이건 꼭 한번 해보세요. R의 3승이잖아요. 해보면 이게 감마의 2분의 6, 2분의 7이 되죠. 감마의 2분의 7이 2를 하면 2차원 하면 2 하면 요게 2분의 2가 되죠. 2가 되죠. 그러면 요게 2가 되면 2분의 5가 되죠. 그러면 파이의 2분의 2성, 그 다음에 R 2성, 뭐 어렵잖아요. 그러면 요 값은 표를 보면 알아요. 표를 보면 요게 4분의 3 루트 파이예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두 번째 먼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초구의 공식 요것만 기억하세요. Vn 차원 초구의 공식이 감마의 2분의 이게 뭐냐면 자유도입니다. 자유도. n차원의 자유도의 그건데 여기 들어가는 게 f입니다. 자유도. 플러스 1의 파이의 2분의 자유도의 vf라는 게 n차원의 공간의 부피인데 자유도가 f인 공간의 부피가 2분의 f의 이게 어떻게 되냐면 n차원의 이 차원이 자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차원이 자유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n이 맞아요. 내가 또 이중으로 자꾸 헷갈렸는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요 공식은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되느냐면 R의 R의 자유도 n승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n차원 공간의 부피입니다. n차원 공간의 부피고, 자, 조금 빨리 할게요. 이 자유도란 말이, 이 F란 말이 연력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도에 따라서 에너지 등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력학의 가장 기본 법칙은 등분배, 등분배 법칙인데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요. 어,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볼트만 상수가 나오는 KT, KBT의 2분의 F만큼, 잘 들으세요. 이게 1,000만 원짜리입니다. 요 에너지만큼 자유도에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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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도가 아니고 어 자유도당 자유도당 요 에너지를 할당을 받습니다. 요게 모든 연력학 양자 통계학까지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때 이 F가 뭐냐면 자유도고 그 자유도를 이해하는 게 연력학의 50% 해당됩니다. 자유도란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알려보세요. 자유도는 에너지를 할당 할당 받는 에너지를 할당받는 개수입니다. 자유도가 개수입니다. 숫자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할당받는다는 말을 내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런 말입니다. 음, 자, 여기 용수철에 이렇게 뭐가, 자, 여기에 자유도가 이런 겁니다. 어, 여기 두 개 분자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수소 두 개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수소 원자 두 개, 아니, 예,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런 거죠. 자, N, N2 같으면, 자, O2 같으면 O2가 이게 분자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다면 여기서 자유도란 이 F란 개념은 뭐냐 하면 에너지를 할당받는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할당받는 독립된, 독립된 방법의 개수는 몇 개냐 이 말입니다. 에너지를 할당인데 이게 연속이란 개념이 아니고 몇 개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좀 뭐래요. 어, 이때 몇 개란 말은 뭐냐 하면, 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어, XY 좌표에서, 이 Y고 X에서 어떤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딱 두 좌표만 있으면 되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합치면 반드시 요걸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요. 자, 이게, 이게 3하고 5를 합시다. 그럼 X가 3이잖아요. X가 3이고 Y가 5를 합시다. 이게 5요. 그러면 이어서 자유도란 말은 뭐냐 하면 어 이걸 할당하는 방법이 어 그렇게 이런 거예요. 할당하는 방법이 이게 뭐냐 하면 X축에서 요축 그러니까 이걸 할당을 표현하는 미니멈 독립된 좌표축이 몇 개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이 중간에 있어도 X는 3으로 갔고 Y는 5로 갔다. 그럼 이걸 표현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어서 자유도를 보면 야가 자 이게 이렇게 낳고 보면 이 용수철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이렇게 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낳고 해서 용수철에 이렇게 당겼어. 그러면 야가 자유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겠죠. 그럼 자유도가 1인 거예요. 근데 이게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Z 방향으로 하니까네 X, Y, Z 방향으로 독립된 게 세 개라는 거예요. 자, 이 독립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자유도란 말, 이 개념 자꾸 헷갈리는 말이 뭐냐 하면, 어, 이 어떤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는 축이 몇 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이렇게 요거 있는 걸 설명할 때, 보세요.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설명하면 이 초록색 축 3개 됐네. 그런데 전부 각도 돌리면, 다르게 각도 돌리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이쪽도 3개잖아요. 그럼 이러면 무한히 많지 않느냐. 음. 자, 이거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 축하고 이 축은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각도만 주면 이 축을 회전하면 이거 되니까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공간이란 말은 독립된 축이 3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이란 말에 사무쳐야 돼요. 이 독립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덧셈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덧셈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냐면 자연은, 자연과학이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이런 게 있다면 먼저 이런 면적을 구하려면 이걸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고 나서 이 유닛들을 더하면서 이 전체를 복원하는, 전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은 일단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재구성을 해야 돼요. 분해를 해갖고 잘 됐어요. 이게 분해해서 그냥 구성이 아니고 분해해갖고 원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잘 됐어요. 분해한 걸 갖고 내가 여러 가지 배열을 다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본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이 존재하는 거는 분해를 한 걸, 기본 유닛들을 다시 배열을 바꿔갖고 무한히 많은 상황을, 이걸 상태라 불러요. 오, 좋아요. 이제 조금 이제 감 잡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연력학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에너지 등분배라는 겁니다. 등분배가, 이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음. 에너지 등분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산소 분자가 있고 수소 분자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한 10배 이상 이거보다 무겁잖아요. 그런데, 연력하게 들어오면 에너지를 여도 O를 주면 수소도 O를 줘요. 이걸 처음에 이거 이제 연력학을 공부해보면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아니, 수소는 원자가 질량이 적고 산소는 질량이 2배나 되는데 에너지 나눠주는 거는, 에너지 나눠주는 거는 어떻게 나눠주냐면 2분의 F의 KBT로 나눠준다니까네. 이게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가 에너지, 이, 이 에너지를 나눠받는 이 주머니를 상태라 불러요. 이 주머니를 받는데, 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잘 보세요. 이 공식을 잘 봐야 돼요. 여기에 질량이 없잖아요. 질량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는데, 멧돼지하고 개미하고 같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이지 않잖아. 멧돼지한테는 많이 줘야 되고, 먹이를. 개미한테 적게 주면 되는데, 그게 자연 같은데, 이게 연력하게 들어가면 첫 번째 우리가 이걸 직관적으로 반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이 연력학은 기하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하학에는 질량이 없잖아요. 오마이 사이언스. 저 얼굴 한번 보세요. 드디어 찾았네. 네. 자, 이제 따라오셨나요? 처음에 연력학을 웬만히 공부해도 에너지 등분배 없이 연력학이 가장 처음 배우고 연력학을 이제 보통 대학 2학년 때쯤 돼 물리학과에서 핵심으로 배워요. 전자공학과에서는 연력학을 안 배워요. 저는 학부에서 연력학 배워본 적 없어요. 뭐 석사, 박사 과정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에너지 등분배 법칙만 딱 이해를 하시면 연력학의 반은 이해해버려요. 이게 파라독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라독스가 아니고 우리가 보는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를 나눠줘요. 에너지를 나눠주는 경우의 수, 이게 볼트만이 찾아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눠주느냐 하면 몸집이 큰 덩어리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주는 게 우리의 직관적 상식이에요. 근데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수소를 보면 거의 한 20배 차이 나요, 질량이. 분자로 보면. 그런데도 에너지를 나눠줄 때 동일하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상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하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의미 있는 거는
카운트 할 만한 거는 질량이 얼마고 에너지가 얼마란 말이 아니고 에너지를 나눠주긴 하는데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이 식구가 10명, 5명, 1명 있는 집에도 국가에서 이렇게 그냥 돈을 무료로 나눠줄 때 10만 원 다 일정하게 나눠준다. 요 개념이요. 오직 방을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집마다 준다. 식구가 100명이든 1명이든 상관없이 준다. 요 개념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방이 중요하잖아요. 따라오시나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고 그 안에 뭐 수소가 들어있고 산소가 들어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상태란 개념입니다.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력화가 내려가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에 관한 학문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식구가 100명 있는 집하고 10명 있는 집하고 1명 있는 집을 같이 취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먹어야 될 밥이 10그릇이 더 있어야 되는데.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는 학문이 아닙니다. 더 올라가면. 오늘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기가 그러면 방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바로 전에 1시간 전에 새집한테 진짜 박수를 보내줬던 게 뭐냐 하면 방이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거 연력학이나 고전 물리학이 시작했잖아요. 고전 물리학적으로 보면 방의 개수가 방이 적어도 되고 커도 되잖아요.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방의 개수를 잰다는 이 말이 방의 개수가 몇 개냐 묻는다는 말이 방의 사이즈가 얼마냐 기준이 없으면 이거는 되게 애매한 말이 아니냐고 내가 질문한 거예요. 질문의 본질이. 그러면 방의 개수가 거의 무한히 적어도 그 집에 1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의 개수가 무한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어서 딱 뭐라 그러냐, 채트피가. 방의 개수의 미니멈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센스. 그게 바로 어디서 오느냐면,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정성을 올려와요. 양자 불확정성이 없다면 양자 통계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마이 센스. 그래서 다 만나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이 양자 통계학과 인력학을 해보면요. 참, 뭐랄까, 그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김희동 선생님도 들어와 있네. 우리 김희동 선생님 스위스 저 갔을 때 말이죠. 우리가 힉스 입자 그 해갖고 그 가속기 그 갔잖아요. 그 가면서 박사님 나 그쪽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잘 들었어요. 힉스 입자 발견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뭐냐면요. 줄 보세요. 열량계입니다. 열을 재는 열량계입니다. 염색의 힉스입자께는 뭐 고급 물리 있고 물론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그 장비를 다 그걸 어떻게 재했냐 보면요. 그 입자가 그 이렇게 충돌했을 때 수천 개 파편이 튑니다. 그 생성된 입자들이 쫙 나가는 걸 그 초단위로 찍어야 돼요. 그때 그걸 찍는 게 어떻게 찍느냐면요. 그 실리콘에다가 가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게 계적이 생기는 거, 계적 끝까지 돼서 열을 방출하면서 사라지는 이 과정을 전부 다 측정합니다. 이것도 열역학입니다, 사실은. 입자물리학 가속기의 측정 장비는 핵심이 열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열역학이 없다면 아예 입자물리학이라는 학문도 출연 못합니다. 따라서요? 쳐드릴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거의 다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열역학은 열에 관한 학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관한 학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에요. 열역학은 뭐냐면 어, 오직 그냥 카운트하는 학문입니다. 피타고라스가 우주는 수라고 했을 때 그게 가장 그걸 구현한 게 열역학입니다. 예.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설명해 버립니다. 열역학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가장 위대한 학문은 열역학이라 했던 겁니다. 그 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연과학을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노벨리가 했던 이야기도 우주는 양자 중력밖에 없고 그 양자 중력을 연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양자 중력의 미니멈 볼륨을 갖고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양자 중력입니다. 그 미니멈 볼륨이 뭐냐면 고전적으로 보면 이 볼륨의 사이즈가 그 제로에 가까워도 괜찮아요. 그거다 에너지 줘야 돼요. 제로 연속이니까네. 그런데 양자화되기 때문에 미니멈 볼륨이 정확히 얼마냐면 프랑크 상수의 세제곱입니다. 됐죠? 그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는 양자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에 대해서
가는 미니멈 볼륨이 H3성의 3연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완전히 하나 다 끝납니다. 양자역학이든 뭐 열역학이든 모든 자연의 현상은 양자 중력적으로 보면 부피 하나 계산하는 겁니다. 그 부피가 상태입니다. 그 부피를 어떻게 계산하면 미니멈 부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양자 중력의 부피가 내 방입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3차원 공간에 살 때는 우리 방의 부피입니다. 정확하게 그 부피입니다. 따라오셨나요? 근데 상대성 이론에는 그게 4차원 부피고 열역학이 그보다 더 위대하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게 N차원 부피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들으세요. 상대성에서는 그게 그냥 물리적 공간일 수가 있어요. 4차원이지만 이것은 위상 공간입니다. 그 위상 공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직 그의 실체는 하나하나 둘 카운트할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카운트하는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세계입니다. 완벽한 수의 세계입니다. 따라하셨나요? 자, 아까 근데 이 완벽한 수인데 무슨 수냐? 딱 하나의 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자유도 F라는 숫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도란 거. 그럼 그 자유도가 뭐냐? 자유도는 뭐냐면 에너지를 분배해줄 때 내가 받아가는 밥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그릇의 개수를 카운트하는데 이게 6n 차원의 위상 공간에서 밥그릇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무한대는 아니요. 그러면 잠시 해보세요. 이게 이야기가 다 끝난다는 게 알 수가 있어요. 양자, 자, 별이든 사람이든 바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주를 구성한 양자화된 미니멈 볼륨, 부피의 N개가 모여진 현상이에요. 내가 오늘 저녁에 멸치 볶은 걸 좋아해요. 멸치 볶으면 멸치는 요만하고 꽁치는 이만해요. 그럼 그 관점에 보면 멸치는 양자화된 미니멈 부피의 10개로 갖고 있다. 꽁치는 그걸 100개를 갖고 있다. 고등어는 그걸 1000개를 갖고 있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나요? 그럼 그거밖에 없는 게 왜 우주를 만드는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네고 블록을 쌓아갖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고 블록 피스가 점점점 줄어들면 나무든 사람이든 뭐 피부든 모든 다 그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겠죠. 따라오셨나요? 네고 블록 피스를 정육각형의 네고 블록 피스를 줄이면 줄이고 줄여갖고 제로가 되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줄여갖고 딱 미니멈 사이즈가 있다 하면 그 미니멈 사이즈 큐빅을 갖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죠. 따라오셨나요? 그리고 그 미니멈 볼륨이 단순한 부피가 아니고 양자화된 부피면 거기서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그 부피 자체가 왜 출현했어요? 그 부피가 뭐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에너지를 담기 위해 있는 부피였잖아요. 따라오셨나요? 그럼 그 에너지를 물질로 바꿀 수가 있죠. 이꼴 MC적으로. 그럼 우주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견 차원의 그걸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운동량을 에너지를 할당하는데 주로 어디서 할당하느냐 하면 이게 조금 이제 그다음에 실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공간의 3연 차원이 있고 운동량의 3연 차원에서 6연 차원인데 잘 들으세요. 모든 연력학 계산할 때는 공간의 6연 3연 차원은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그게 그냥 상수로 처리돼 버려요. 운동량 3연 차원이 바로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내요. 자, 우리가 일반 상대성 내가 강의할 때 기억납니까? 특수상대 할 때 했잖아요. 에너지가 뭡니까? 4차원 시공에서도 바로 시간 성분의 운동량의 에너지였잖아요. 운동량의 시간 성분의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더 포괄적이라고 내가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성분은 다른 계산에 좀 들어가는데 3연 차원의 공간은 지금 이제 상태수를 계산할 때는 상수가 돼갖고 적분에 그냥 빠져나와 버려요. 오직 계산하는 게 지금 뭐냐 하면 3연 차원의 운동량 공간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 운동량은 바로 에너지하고 어떤 관계냐 하면 P자승 이꼴 EM 이꼴 운동량이잖아요. 에너지 E 이꼴 P자승 나누기 EM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MV 자승을 저 운동량으로 해주면 그렇게 그거는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F 이퀄 MA를 그 미분의 형태, 아죠. 2분의 1 MV 자승이 운동열이잖아요. 그걸 운동량을 붙이면 P 자승의 EM이잖아요. 그게 에너지잖아요. 그럼 EM 질량 곱하기 2 곱하기 질량 곱하기 에너지 한 값이 운동량의 제곱이 되니까네. 그 운동량은 바로 그 루트를 취하면 되고 루트를 취하면 돼요. 그래서 n차원 공간의 에너지가 갖는 상태의 개수는 바로 그 또 2로 나눠줘야 돼요. 그 루트 때문에 그래요. 뭐야, 아니야. 내 수식으로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걸 빠삭하게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3n 차원의 운동량 공간만 따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자유도를 따져줄 때. 따르셨나요? 그래서, 그럼 자, 다시 따르죠. 아까 내가 초구 공식을 이렇게 좀 해줬잖아요. 그렇게 3차원 초구가 공식 그냥 3분의 4 파이 알스 그냥 놔버렸잖아요. 그걸 n차원. 그걸 3n 차원을 합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따라서 6n 차원이 있는데 위상 공간은, x, y, z, 이게, 자, 다시 천천히 해줄게요. 잘 들었어요. 6n 차원만 따라서 위상 공간은 6n 차원입니다. 그때 n은 뭐냐 하면 원자 하나도 되고 분자 하나 되고 뭐라고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 있으면 다 돼요. 따라서나요? 그럼 하나가 있다. 이게 원자가 돼도 되고 산소 분자가 돼도 되고 산소 원자가 돼도 되고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서나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라고 카운트할 수 있는 그 무엇이면 돼요. 그럼 그게 하나의 자 분자를 합시다. 하나의 원자를 합시다. 원자 같으면 공간상으로 자 이걸 이거 그 원자를 같으면 자유도가 얼마야? X, Y, Z로 움직일 수 있죠. 됐죠. 자유도 3. 그 다음에 야가 이게 바로 위치 공간에서 자유도가 3n이고 그다음 운동량 공간에서도 P 공간이잖아요. PX, PY, PZ로.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행 쌤, 잘 보고 있네. 잘 보세요. 이게 수리된 거 있으면 풀면 1S 궤도, 2S 궤도인데 2P 궤도가 3개죠. 따라오셨나요? 2P 궤도 카운트 할 때는 PX, PY, PZ 따로 해줬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왜 PX, PY, PZ로 나눠주는가? XYZ가 바로 운동량 공간에서도 수직이기 때문에 독립이기 때문에 PX, PY, PZ를 각각 구분해줘야 돼요. 이거 모르면 주기율표 못 만들어요. 따라오셨나요? 저희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텐션. 자, 뭐라고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원자든 분자든 딱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다면 야가 6 하나일 경우는 6차원의 자유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위치 공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X로 가고 Y로 가고 Z로 가는 세 개의 자유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량 공간이란 다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서는 PX, PY, PZ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세 개 있어요. 그러면 위치 공간에 세 개, 그게 일반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 운동량 공간에 세 개, 6개가 있어요. 뭐든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우주에 존재한다면 6차원의 자유도를 가져요. 위치의 3차원, 운동량의 3차원 자유도를 가져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모든 게 하나가 아니고 아보가드로 수처럼 많다는 이 말 속에 이제 점프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6n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n이 연력학에서는 아보가드로 숫자예요. 됐나요? n은 아보가드로 숫자 아니고는 그 예가 없어요. 따라서 무조건 아보가드로 수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돼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내가 이게 주먹이 하나가 있어요. 이 주먹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하나당 6n이 있으면, 6개가 있으면, 원자가 n개가 있다면 6n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냐? attention. 여러분들 이상기체란 말 들어보셨죠? 연력학은 또 다르게 말하면 이상기체에 대한 학문입니다. 이상기체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독립이란 말이에요. 알아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아까 자연과학은 뭐냐면 자연은 뭐냐면요. 분해했다가 결합하는 겁니다. 노 틀렸어요. 분해했다가 재구성하는 겁니다.
자, 분해했다가 다시 그대로 결합을 해버리면 상태가 하나에서 하나로 가잖아요. 원래 원상으로 될 거는 그거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자, 바둑 뭔가 분해를 했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분해한 각각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재구성을 하는 그 경우의 수를 오메가라 불러요.